진심보다는 온갖 상술이 난무하고 한 번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시대. 오랜 세월 한 곳에서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는 노포처럼 메가젠은 변하지 않는 원칙 아래 기업의 토대를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올곧고 올바른 길을 지향하기 위한 정두정신.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자기 영역을 고집하여 벽을 쌓기보다 더 큰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포용. 상술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신의. 정도, 믿음, 포용, 신이라는 변하지 않는 원칙 아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A lifetime partner, 메가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퍼스치과 김선하입니다. 저는 오늘 초심자 선생님들께서 쉽게 진짜 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기성품 메쉬를 이용한 GBR입니다. 메쉬를 이용한 GBR 이외에도 블락본 그라프트나 리치 스플리트,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초심자에게 가장 쉬운 것이 아마 이 메쉬를 이용한 GBR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티타늄 메쉬는 GBR의 근본인 패스 프린시플에서 스테빌리티와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쉬를 이용한 GBR을 하실 때에는 준비물을 몇 가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골의 볼륨을 유지해 줄 수, 이식골의 볼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종골 이식제, 웨가우스 보바인,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도울 수 있는 동종골 이식제, 그리고 6개월 이상 흡수가 되지 않고 연조직의 침투를 막아줄 수 있는 흡수성 멤브레인, 메가젠의 LT6 제품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치과에서 흔히 쓰시는 그런 실크 말고 그 고리식을 하실 때에는 모노필라멘트 이식제의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5제로 나일론 혹은 이제 조금 더 술기가 익숙하시다면 6제로 나일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인 자가골 채취가 필요한데요. 자가골 채취를 위해서는 메가젠의 오토맥스 드릴이나 본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품 메쉬의 부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디펙트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메쉬라는 거는 파인 시저나 아이리스 시저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트리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B2나 C2 타입 둘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구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픽스처 위에 올라가서 이 이식제의 그 수축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2mm 정도 두께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이 플랫 어버트먼트 위에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커버 스크류, 그리고 이 커버 스크류와 플랫 어버트먼트를 위에 고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전용 스크류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습니다. 초심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성 환자분께서 40대 여성 환자분께서 36번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호플리스투스로 진단되어서 발치 후 GBR,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계획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내원하셨는데요. 발치 후 3개월 뒤에 연조직이 충분히 낫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3개월 뒤에 접근하기로 하였고, 지금 CT상에서 협측골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딱 그 초심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벽성 GBR 케이스의 전형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직전 사진입니다. 연조직이 충분히 잘 나와 있고 협측에 함몰 부위가 있긴 하지만 각화 조직이 충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개를 하기 전에 판막을 먼저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때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결손부의 형태, 그리고 골 이식량 등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조정 절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는 결손부의 위치, 그리고 이제 각화치연의 양이 있겠습니다. 결손부가 협측에 있으므로 약간 설측에 위치한 파라크레스탈 인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각화 조직이 극단적으로 좁은 케이스라면 각화 조직을 협설측으로 양분하는 위치에 크리스탈 인시전을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직절개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수직절개의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판막의 디자인을 확정짓는데요. 수직절개의 위치에 따라서
3단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초심자일수록 1번 형태의 판막 설계보다는 2번, 3번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판막을 볼 수 있는데 3번 유형의 절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플랩의 베이스가 커야지 블러드 서플라이가 좋아서 운둔 마진의 허혈성 괴사 가능성이 줄어들고 프라이머리 클로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협측 각화치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축으로 약간 치우쳐서 파라크레스탈 인시전을 넣었고 근심 측에는 한 치아 연장해서 열군의 절개를 시행하였고 원심 측에만 수직 절개를 넣었습니다. 열군의 절개를 하시기 전에 루트 플래닝을 먼저 시행하면 술후 감염도 줄이고 절개도 좀 용이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연조직이 손상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판막을 거성하고 결손부의 형태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고리식 부위의 범위와 양을 예상하고 예상된 범위보다 약 5mm 정도 더 넓게 판막을 거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탈 러브 등 해부학적 구조물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판막을 젖히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링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골면에 남아있는 연조직을 깨끗이 제거하는 일입니다. 잠시 다른 직내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판막을 젖히고 나면 골면에 유가 조직이나 찢겨진 골막 같은 잔존 연조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조직들은 로우스피드, 라운드버나 덴처버 또는 이제 서지칼 큐렛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가능한 꼼꼼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데브리망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연조직뿐만이 아니라 인접치에 남아있는 치석 같은 것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데브리먼트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조직이 다 제거되었으면 서지칼 라운드버나 롱쉔크 아말감버를 이용해서 디코티케이션을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때 반드시 드릴링 할 때 나오는 슬러리 오토지너스 본칩을 모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코티케이션은 골 이식 부위와 골수강을 연결시켜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질골에 구멍을 내줌으로써 골수강 내 스템셀의 이주를 유도하고 골 이식 부위로 안지오제네시스, 즉 혈관화를 촉진시킵니다. 이 구멍의 개수와 크기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원래 환자의 프리스틴 본의 어떤 스트럭처럴한 인테그리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최대한 다수의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 CT를 확인하시고 골수강이 존재하는 방향을 향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출된 픽스처 주변에 아까 채취하였던 자가골 본칩을 덮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가젠의 오토맥스 드릴이나 이지본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자가골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골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동종골 칩을 조금 더 섞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종골의 외축에 볼륨을 유지하기 위한 이종골을 덮어줍니다. 저는 여기서 메가우스 보바인을 사용하는데요. 가능하면 여기에도 자가골 칩을 섞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RF나 정맥혈을 섞어 주시면 좀 더 스테빌리티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프트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에 바로 봉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을 덮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파티큘레이티드 본은 이 상태에서 연조직이 압박되면 바로 무너지거나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안 흩어지고 잘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치료의 예지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티타늄 메쉬를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프트의 안정성을 더하고 공간 유지를 위해서 아이젠 티타늄 메쉬를 커버하였습니다. 아까 2mm의 플랫 어버트먼트 상에 다시 메쉬를 얹고 커버 스크류를 잠근 상황이고요. 이렇게 메쉬와 플랫 어버트먼트를 추가해 줌으로써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픽스처 주변에 2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의 끝단이 에피컬 스컬트라고 하는 부분이 골면에 반드시 적합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셔야 할 일이 초심자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페리오스티알 릴리징 인시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협측 판막의 하얀색 내면을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얀색 내면이 골막입니다. 이 골막을
새로운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팅을 얕게 해주시는 것이 릴리징 이시전입니다. 이 골막을 커팅 하실 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선으로 블레이드를 접근시켜서 골막만 얕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근원 심축에 수직 절개하고 이어주셔야 이 판막의 신장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협측 판막의 조직 각적 모식도입니다. 제일 먼저 상피층이 있고 라미노 프로프리아, 그다음에 이제 서브뮤코자, 그 밑에 바로 혈관층이 존재하는데요. 이 혈관층에는 이제 혈관층까지 골막에서 두께가 0.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블레이드 끝으로 얇게 골막만 커팅한다는 느낌을 주셔야 출혈도 좋고 실수로 판막이 성공되는 일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광범위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마이너한 플랩 어드밴스먼트를 위해서는 골막 내면을 확인하고 뮤코 진지발 정션 하방 4에서 5mm 밑에 새로운 블레이드로 판막의 외하방을 향해 0.5mm 정도의 깊이로 얕게 인시전을 그어주시면 이렇게 아래 그림에서처럼 판막이 신전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직 절개와 이어지도록 그어주시고 근원심으로 연속적으로 절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장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에서 내부에서 헤모스탯이나 페리오스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서 블런트한 다이섹션을 해주시고요. 플랩을 당겨보아서 늘어나지 않은 부위에 머슬이나 스카티슈 등을 파이버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절제해 주시면 판막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심자분들께서 릴리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메가젠의 초쿠란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릴리징 소프트 브러쉬 키트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의 난이도는요, 오그멘테이션 양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지고 베스티뷴이 얕을수록 어려워지고 조직 두께가 얇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막의 범위가 작게 형성될수록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판막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한계 치아의 범위에서는 메이저 어드밴스먼트, 그러니까 한 5mm 이상의 판막의 신장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막의 베이스를 넓게 설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릴리징 이시전이 너무 깊으면 블리딩과 스웰링이 심해서 나중에 오히려 수술 부위에 열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술 이후에도 베스티뷴이 얕아지거나 곽하치윤이 많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많이 발생하니까 헤마토마나 데드 스페이스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감염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분 얼굴에 멍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판막의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타늄 메쉬에는 포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연조직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상방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이 멤브레인을 다시 고정하는 테크닉이 필요하겠습니다.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은 크로스링크드 콜라겐으로 제작돼서 5에서 6개월 이상 흡수되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멤브레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멤브레인의 고정은 봉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본텍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봉합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구개측 혹은 설측 판막을 전층으로 통과해서 다시 협측 판막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까 그 릴리징 이시전 하방의 골막을 이렇게 한 땀 뜹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측과 구개측 판막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서 설측 판막의 외측에서 타일을 해서 노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멤브레인 고정 수처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를 하실 수도 있고 두 개를 해서 양쪽에서 잡아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라프트와 멤브레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에 태그나 스크류 혹은 이제 봉합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하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비흡수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골질에 따라서 태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본이 조금 단단하신 경우에는 짧은 스크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는 방법처럼 메쉬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메쉬 위에 다시 흡수성 멤브레인 그리고 봉합사를 이용해서 고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 태그나 스크류를 이용한 방법은 세컨 오피시에 다시 한번 또 많은 양의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분에게 이제 또 많은 몰비디티를 안겨드려야 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쉬나 흡수성 멤브레인의 봉합만을 추가하시면 굉장히 세컨 OP를 하실 때 쉽고 간단하게 이러한 부품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버티칼 그리고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완료를 하였고요. 팔라탈 쪽에 보이는 이게 노트가 아까 보여드렸던 멤브레인 홀딩 수처의 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합을 하실 때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스카티슈가 생기지 않고 열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에버팅 수처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 에버팅 수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트리스 수처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운드 마진의 텐션을 줄여주고 로우 서피스끼리 접촉하는 면적을 늘려주기 때문에 창년이 에버팅 되면서도 치유가 굉장히 촉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를 적용하셨을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식제 부분이 눌리게 되고 각화치연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운드 마진에 가까운 위치에서 이 매트리스 수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봉합의 순서는 케이스마다 조금 달라지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심자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리존탈 인시전에서 가장 텐션이 강하게 걸리는 부위를 먼저 봉합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매트리스 수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치의 각하치인의 위치를 재위치시키는 2번 부위에 수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부분을 인접치의 근심 부위부터 봉합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봉합을 할 때 매트리스 수처를 섞어준다면 혈행을 가로줄이는 수평 매트리스 수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텐션이 강한 부위 몇 군데에만 버티칼 매트리스 수처를 적용하고 나머지를 단순 단속 봉합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BR 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 기준으로는 4.5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여러 논문에서 저자들이 추천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그멘테이션의 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먼 오스테오블라스틱 셀이 오그멘테이션 에어리어로 자라나오는 속도는 한 달에 1에서 1.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mm 정도의 호리존탈 디펙트를 재건했다고 봤을 경우에 이때 최소 5개월 정도의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제 이주해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판막을 젖힘으로 해서 판막에서 이제 다시 또 이 판막을 젖히는 행위 자체가 신생골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머추레이션 피리어드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1에서 2개월 정도의 머추레이션 피리어드를 적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mm 정도의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 하시면 한 5개월 정도, 한 그 정도를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술 후 5개월 뒤에 임상 사진입니다. 초진 시와 비교해서 각화치연의 폭경이 미세하게 줄긴 했지만은 남아있는 각화 조직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FGG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플랩을 열고 메쉬, 커버캡, 그리고 이제 플랫 어버트먼트를 제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쉬를 이용하면 이러한 부품을 핀이나 스크류를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쉬를 제거하니까 이렇게 아주 단단한 신생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지칼 큐렛으로 긁어도 긁혀나오지 않거나 부스러지지 않는 단단한 뼈가 만들어져 있으려면 자가골의 첨가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단순 봉합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보철 사진이고요. GBR을 시행하였지만 충분한 폭의 각화 조직과 전정의 깊이가 유지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술전과 보철 3개월 후 그리고 술 후 4.5년 뒤에 팔로우업 CT입니다. 술 후 4.5년 뒤를 보시면 보철 3개월 후와 비교할 때 임플란트의 협직에 2mm 정도 두께의 두꺼운 피질골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질골이 완전히 형성됐던 것은 살아있는 뼈로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 볼륨의 흡수가 관찰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충분한 양의 그라프트를 해주고 그 그라프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를 요약을 좀 드리자면요. 초심자분들께서는 플랩의 디자인, 특히 베이스를 넓게 하는 것에 유의하시고 플랩을 일단 열고 나면 철저하게 데브리먼트를 하실 것, 그리고 디코티케이션을 통해서 엔지오제네시스를 촉진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어 주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이제 GBR이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재료의 선택, 픽스처 주변에는 자가골이나 동전골을 이용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촉진시켜 주시고, 그 픽스처의 외측에는 이존골을 추가해서 이 볼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골을 추가를 해 주셔야 그 본의 머추레이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릴리징 인시전을 적당히, 너무 과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헤마토마나 어떤 그런 다른 부작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부족하면은 플랩의 열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술기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합하실 때는 누상봉합, 매트리스 수정 같은 것을 활용해서 창현이 이벌팅 되도록, 그리고 판막의 봉합 순서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구하시는 부분은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본이 성숙되고 그 오스테오블라스틱 셀들이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